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비전공자의 통계 이해하기 세 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양적 변수에 대해 빈도분포의 중심을 묘사하는 통계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를 대표값이라고 부르는데 이 통계치들은 일반적인 관측치가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평균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평균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잠시 여담. 영어로 평균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아마도 많은 분들은 average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통계 관련 서적을 찾아보면 평균을 mean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average와 mean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웠던 것을 기억하신다면 평균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산술 평균, 조합 평균, 기하 평균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균의 정의는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average는 산술 평균을 말하는 것입니다. mean은 산술 평균 외에 조합 평균과 기하 평균을 모두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average이지만 기술적인 문서나 통계에서는 mean을 사용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통계에서 평균은 어떻게 정의할까요? 평균은 관측치의 합을 관측치의 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우선 이 표를 보겠습니다. 이 표는 2014년 서유럽과 중동의 10개국의 여성 경제활동 지수를 보여줍니다. 이 표에 기재되어 있는 숫자는 남성 고용 대비 여성 고용의 비율로 남성 고용인원 100명을 기준으로 몇 명의 여성이 고용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벨기에의 경우 79로 이는 벨기에에서 노동인구 내 여성 수는 노동인구 내 남성 수의 79%라는 의미입니다. 서유럽 국가 10개국의 여성 고용 지수 합은 767로 평균값은 76.7입니다. 이에 비해 중동 10개국의 평균은 37.5입니다. 이 추산으로 우리는 여성의 경제활동의 수준이 중동에서 상당히 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표기법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영상 시리즈에서 제가 수식을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 시리즈의 취지에 맞춰 여러분들은 이 공식을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공식 혹은 수식을 보고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제가 수식을 보여드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통계학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자료는 모집단이 아니라 표본입니다. 우리는 편의상 표본의 크기, 다시 말해 관측치의 수를 알파벳 n으로 표시합니다. 만약 변수를 y라고 표시한다면 관측치는 y1, y2, 그리고 yn까지 표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표본의 평균은 y바로 표시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설명한 평균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합계를 나타내는 시그마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 시그마 기호는 앞으로도 종종 보게 될 것이니 혹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번 기회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평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라 자세한 설명은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의 두 가지 특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방금 설명한 평균 공식에는 관측치에 숫자로 된 값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평균은 양적인 변수에만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던 범주형 변수에는 평균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라는 범주형 변수의 경우 자료 입력 시에 각 종교의 임의로 숫자를 부여할 수 있지만 이 부여된 숫자로 평균을 구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평균은 특이값, 아웃라이어라고 부르는 자료상의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한 식당에서 주인이 식당 직원의 평균 연간 수입이 4,590만 원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실제로 직원 7명의 연봉은 1,540만원, 1,560만원, 1,590만원, 1,640만원, 1,640만원, 1,660만원, 마지막으로 2억 2,5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2억 2,500만원은 우연하게도 직원인 주인 아들의 연봉입니다. 여기에서 2억 2,500만원은 특이값 아웃라이어입니다. 나머지 6명의 연봉을 따로 평균을 계산하면 1,605만원으로 특이값을 포함한 평균 4,590만원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 점은 뒤에서 설명할 중앙값과 함께 다시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중앙값입니다. 사실 저는 통계를 영어책으로 배워서 저에게는 영어 단어인 미디언이라고 부르는 게 더 편한데, 통계용어 번역을 찾아보면 중위값, 중앙값, 중위수 등등 여러 버전으로 존재합니다. 이 영상 시리즈에서는 지속적으로 중앙값으로 부르겠습니다. 정의해 보자면 중앙값은 순서가 지정된 표본의 중간에 있는 관측치입니다. 따라서 표본 크기가 홀수이면 중간에 단일 관측치가 발생하고 그 중간의 단일 관측치가 중앙값이고, 표본 크기가 짝수이면 두 개의 중간 관측치가 발생하며 중앙값은 두 관측치 사이의 중간값이 됩니다. 예를 들어 관측치의 수가 9개라면 자료의 값을 크기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해서 5번째 값이 중앙값이 되고, 만약 관측치의 수가 10개라면 중앙값은 5번째와 6번째 관측치의 중간값이 됩니다. 조금 전에 식당 직원의 연봉을 사례로 중앙값을 설명하자면, 앞에 식당 직원 연봉을 낮은 값부터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1,540만원, 1,560만원, 1,590만원, 1,640만원, 1,640만원, 1,660만원, 2억 2,500만원이 되고, 여기에서 관측치는 총 7개이므로 네 번째 값이 중앙값이 됩니다. 여기에서 네 번째 값은 1,640만원이 됩니다. 이 값은 표본의 평균인 4,590만원보다 작으며 이 표본에 대해서는 더 일반적인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처럼 자료의 분포가 심하게 치우쳐 있으면 중앙값이 평균보다 더 일반적인 값을 잘 나타내게 됩니다. 이 표는 미국 인구조사국이 2014년에 조사한 자료에서 추정한 25세 이상 미국인의 교육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교육 변수는 순위 척도로 가장 낮은 교육 수준, 고졸 미만에서 가장 높은 수준, 박사학위 이상을 순서에 따라 나열했습니다. 이 표에 따르면 전체 관측치는 2억 9천만이 되고, 중위값은 1억 4,500만에 해당되는 범주로, 여기에서 위에서부터 숫자를 더해 145를 포함하는 구간인 Some College No Degree가 중위값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빈도 외에 백분율도 표시되어 있어서 백분율을 기준으로 중앙값을 찾아보면 범주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으므로 위에서부터 범주의 백분율을 하나씩 더해서 50%를 포함하게 되는 구간을 중앙값으로 정하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Some College No Degree가 중앙값이 됩니다. 이제 중앙값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보죠. 첫째, 중앙값은 평균과 마찬가지로 양적 변수에 적합합니다. 물론 순서를 매길 수 있는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도 유효하죠. 반면 관측치를 정렬할 수 없는 명목 척도, 예를 들어 종교 혹은 지지 정당과 같은 변수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둘째,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칭적인 분포를 갖는 변수의 경우 중앙값과 평균은 동일합니다. 셋째, 한쪽으로 치우쳐진 분포의 경우 평균은 중앙값에 비해 긴 꼬리를 향해 놓여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치우친 분포의 경우 평균이 중앙값보다 큽니다. 예를 들어 소득 분포는 종종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2015년 미국의 가구 소득은 평균이 약 7만 3천 달러이지만 중위값은 약 5만 2천 달러였습니다. 반면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의 경우 평균이 중앙값보다 작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상당히 성적이 나쁠 때
시험 성적의 분포는 왼쪽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생들의 시험 성적의 평균은 시험 성적의 중앙값보다 작습니다. 네 번째, 중앙값은 자료의 순서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관측지들이 자료의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이값, 아웃라이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언급했던 중앙값과 평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많은 분들이 충분히 이해했고 짐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분포가 매우 심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에 평균보다 중앙값이 더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평균은 특이값, 아웃라이어에 영향을 크게 받지만 중앙값은 특이값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균의 경우 양적 변수가 필요하고 중앙값은 양적 변수 외에도 순서형 척도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순서형 변수의 평균을 사용하려면 범주에 점수를 부여해야 하는데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에는 언제나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앞에 미국의 교육 수준을 보여주었던 표에서 만약 미국의 교육 수준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면 이 변수는 순서형 변수이기 때문에 임의로 값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 가장 낮은 교육 수준을 0 혹은 1이라는 값을 부여하고 그리고 순서가 올라갈 때마다 1씩 값을 더해 숫자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설문조사를 통해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값을 산출하기 위해 통계 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할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숫자를 부여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임의로 부여된 값으로 평균을 추정한다면 이렇게 추정된 값이 실제적인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소득 자료에 대한 해석에서는 평균을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중앙값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평균을 사용하는 데 매우 익숙하고 그것을 관행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통계치를 추정할 때 항상 평균 소득 혹은 평균 임금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소득 혹은 임금 변수는 상당히 우측으로 치우쳐진 분포를 보여주기 때문에 평균값은 자료의 실제 값을 보여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경우에는 중앙값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이라는 변수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그래프는 2014년 미국의 가구 소득의 분포를 보여주는데 우측으로 치우쳐진 분포를 보여줍니다. 2014년 미국의 가구 소득의 중앙값은 53,657달러이고 평균값은 72,641달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대표값은 채빈값입니다. 채빈값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값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채빈값은 범주형 변수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채빈값은 모든 유형의 변수에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양적인 변수에서 채빈값을 사용한다는 것은 계산은 가능하나 실제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고 다른 대표값인 평균이나 중앙값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이 그래프는 낙태에 대한 태도를 물어본 자료에 대한 막대 그래프인데 이 경우 평균이나 중위값을 구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범주에다가 어떠한 숫자를 임의로 붙여서 평균과 중앙값을 계산해서 나타낸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정보를 제공해 줄까요?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는 채빈값을 구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평균, 중앙값, 채빈값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이 대표값들은 자료의 다른 측면을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은 변수의 특성에 따라 가장 적절한 대표값을 선택해서 통계 분석을 수행하거나 통계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료에서 전달하고 싶은 인상을 주는 통계를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다면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식당 직원의 임금 자료에서 대표값으로 평균을 사용하는가 아니면 중앙값을 사용하는가는 자료를 이용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과 의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